2015년 8월 6일 한 상담가가 8살 난 여자아이 세라, 10살 된 남자아이 잭, 이 남매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 오늘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아니? 왜 왔는지 얘기해 줄래?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 세라가 하는 말, 아빠가 죽어서요. 이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담사는 세라의 오빠인 잭에게도 묻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아빠 성함이 뭐니? 제이슨이요. 엄마 성함은 몰리요. 할아버지 이름은 톰이요. 자, 남매의 아빠가 어떤 이유에선지 사망을 했고 상담가는 아이들의 엄마와 할아버지 이름을 차례로 묻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긴 시간 미국과 아일랜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고 판사조차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관련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요약했고요. 지금부터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5년 8월 2일 데이비슨 카운티 911에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앞에서 봤던 아이들 잭과 세라의 할아버지 톰이 건 전화였어요. 911이죠. 제 이름은 톰 마틴스이고요. 여기 주소는 어디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 자체는 좀 다급한 것 같았지만 톰은 차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가 딸이랑 다퉜어요. 제가 그걸 말리려다가 사위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야구방망이로요. 911 상담 직원이 의식이 있냐, 호흡은 있냐 라고 묻는데 의식이 없다고, 호흡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 내내 등장할 인물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맨 처음에 나온 아이들 잭과 세라, 이들의 아빠는 제이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엄마인 몰리가 있고 이 몰리의 아빠, 즉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톰이 있어요. 이 톰이 신고를 한 겁니다. 자기 딸인 몰리와 사위인 제이슨이 싸우는 걸 말리려다가 자기가 제이슨을 때려서 기절시켰다는 거죠. 형사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 안방을 봤는데 상황이 아주 처참했다고 해요. 피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튀어 있었어요. 바닥과 벽, 가구들이 말 그대로 피칠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건 현장에 자주 출동하는 형사로서도 보기 드물었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유혈이 낭자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장인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아 쓰러진 제이슨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고 제이슨의 아내인 몰리와 몰리의 아빠이자 제이슨의 장인어른인 톰은 바로 경찰서로 연행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몰리와 톰은 이날 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집 어린 딸 세라 있었죠? 그 세라가 악몽을 꿨대요. 아이가 자다 깨서 울고 보채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몰리가 남편 제이슨을 깨웠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이슨이 막 화를 내다가 이게 다툼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제이슨이 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목이 졸렸을 때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숨도 막혀서 막 캑캑거리다가 제이슨이 잠깐 멈췄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대요. 이때 아래층에 있었던 몰리의 아빠 톰이 위층에서 뭔가 말다툼하는 소리, 쿵쿵대는 소리, 이어지는 딸의 비명소리까지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뛰어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뛰어 올라가서 몰리와 제이슨이 자는 안방문을 딱 열었더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위 제이슨이 커다란 두 손으로 딸 몰리의 목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장인어른인 톰이 온 걸 보고는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팔 전체로 아예 이렇게 몰리의 목을 감더랍니다. 놀란 톰은 일단 사위 제이슨을 진정시켜 보려고 해요.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잔뜩 흥분한 제이슨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한쪽에서는 빨리 놔줘라, 이쪽에서는 못 놔준다, 가만 안 놔두겠다 막 이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제이슨은 안방 안쪽에 딸린 화장실 쪽으로 몰리를 끌고 들어갔어요. 톰은 이러다가 진짜 무슨 사달이 나겠구나 싶어서 얼른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상황이 지체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로 사위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그냥 그걸 맞고만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는 팔을 뻗어서 톰이 들고 있던 방망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반격을 시도해요. 그 야구방망이로 장인인 톰을 막 때리려고 하는데 살짝 빗맞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휘둘렀던 것 같아요. 일촉즉발의 상황.
내내 제이슨한테 꽉 붙잡혀 있었던 몰리는 제이슨이 톰을 때리려고 그녀를 놓은 순간 얼른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안방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던 빨간 벽돌을 하나 집어들어서 남편인 제이슨을 내려쳐버립니다. 당시 몰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아빠가 내 남편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다급함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조준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 때렸대요. 그게 제이슨의 머리였는지 어깨였는지도 모르고. 몰리와 톰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밤 그들의 집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은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결국 제이슨은 끔찍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일방적인 구타가 아니고 목숨을 건 몸싸움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제이슨에 반해서 몰리와 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었던 거죠. 물론 여기저기 긁히고 좀 맞은 자국들도 있긴 있었지만 제이슨은 지금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피떡이 됐거든요. 이들이 살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정당 방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해하는 건 무죄예요.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가? 몰리와 그의 아빠 톰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지금부터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외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던 제이슨은 결국 얼마 안 가 사망하고 맙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몰리에게 수사관이 이 소식을 전해줘요. 지금 남편분께서는 부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몰리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손으로 이렇게 막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수사관이 묻습니다. 저기 남편 가족분들 중에 혹시 연락을 해드려야 될 분이 계신가요? 그러자 몰리는 막 두려움에 떨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이렇게 말해요. 너무 무서워서 연락하기 싫은데 어쩌죠? 몰리는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다는 걸까요? 이어 몰리의 입에서 나온 말. 아이들을 데려갈까봐 무서워요. 이건 또 뭔 말일까? 사실 이 집 아이들, 잭하고 세라는 몰리가 낳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과 결혼했었던 첫 번째 아내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가 천식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고 제이슨은 아내의 죽음을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됐고 매일 직장에도 나가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공고를 내게 되는데 그때 몰리가 지원을 했고 그렇게 그녀가 제이슨과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온 거였죠. 몰리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이슨과의 사이에서 좀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이 집 어린 딸 세라가 또 하필 몰리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너무 애기니까 이제 자기를 돌봐주는 여자 어른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곧 제이슨과 몰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부부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후 제이슨은 몰리와 몰리의 아빠 톰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였지요. 곧 사망한 제이슨의 누이 트레이시에게 제이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기 조카 잭과 세라의 안전이 걱정된 트레이시는 남편과 함께 바로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가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이 트레이시는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이슨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작성해놨던 유언장에 자신의 누이 트레이시 부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어요. 이들에게는 조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트레이시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해 유언장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검찰과의 조율을 통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이거 뭔가 내가 평소에 다루던 사건들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직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 바로 몰리의 아빠 톰 있잖아요. 사위를 때려 죽인 톰. 이 사람이 바로 전직 FBI 요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톰은 요원 생활 절반 동안은 범죄 수사 전담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방첩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이 노련했던 FBI 요원을 무슨 수로 신문을 하겠냐는 거죠. 톰은 신문 수사 기술에 매우 능했고 다른 요원들을 가르치기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실 상황을 녹화해둔 CCTV를 보면 톰은 조사를 받는 내내 굉장히 여유로워요. 말투도 그렇고요. 앉아있는 느낌만 봐도 뭔가 그냥 편안해요.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는 건데도 다리를 탁 꼬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수사관들이랑 되게 여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요. 검사는 사건 당일 밤 톰이 걸었었던 911 신고전화 통화 녹음본을 다시 찬찬히 들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통화 내용을 잘 들어보면 톰과 몰리가 911 상담 직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듯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외치면서. 물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전문 구급대원들은 이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크고 또렷한 소리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면서 구호를 외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톰이 신고 전화를 하면서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한 게 아니고 하는 척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제이슨의 시신을 만져보니까 이미 상당히 차갑게 식은 상태였어요. 언제 의식을 잃었다고 했었죠? 하면서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시신의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아마 제이슨이 쓰러진 후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기들끼리 막 할 말을 정리하면서 입을 맞추느라 시간을 좀 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특히 톰이 진두지휘에서 상황을 다 세팅해 놓고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됐어요. 얼마 후 제이슨의 부검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참혹했어요. 이마에 다수의 찰과상이 있었고 눈 밑과 어깨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머리 쪽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자기가 30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런 사진은 처음이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머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병리학자가 머리에 난 상처 개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때린데 또 때리고 내리찍은데 또 찍는 식으로 같은 부위에 겹쳐진 상처들이 너무 많았대요. 제이슨의 두개골 일부는 구타의 충격으로 쪼개져서 탁자 위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중상을 입히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으로 가격을 해야 한다고 해요. 제이슨 사망 4일 후 아동 면담 전문가를 통해서 몰리와 제이슨의 아이들인 잭과 세라의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잭과 세라도 집에 있었다고 했었죠. 아이들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상담사가 먼저 잭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니? 당시 10살이었던 잭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 동생 세라가 악몽을 꿨거든요.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이요. 아빠가 그날 밤에 엄청 화를 냈고요.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야구방망이로 아빠를 때리니까 아빠가 방망이를 뺏어서 그걸로 할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벽돌로 아빠 관자놀이를 쳤어요. 그래서 아빠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가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건 경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8살 세라도 면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묻습니다. 그 전에도 아빠랑 엄마가 싸운 적 있었니? 그러자 세라는 불 하나만 안 꺼도 아빠는 엄마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소리도 지르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 적도 있냐라는 질문에는 한 번 있어요. 라고 답을 했어요. 이렇게 2명의 아이 모두 아빠 제이슨에 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인데 살짝 특이한 점이 좀 있었어요. 8살, 10살 어린이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빠는 엄마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면 백발백중 엄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앞서 제이슨과 몰리의 히스토리 쭉 말씀드렸었잖아요. 나름 운명처럼 만나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마냥 부드럽고 매끄러운 과정을 거쳤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이 몰리한테 보냈던 이메일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속도를 좀 늦추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게 중요한 건 잭이랑 세라야.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엄마를 한 번 잃는 큰 슬픔을 겪었어. 나 때문에 또 그럴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 나 너무 무서워, 몰리. 당신을 잃고 싶진 않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즉 헤어져야 할 때 아이들이 엄마를 또 잃는 게 더 걱정이야. 그런데 몰리는 계속해서 정식 관계를 요구하면서 제이슨을 막 밀어붙였던 걸로 보입니다. 몰리가 보낸 답장 내용을 보면 나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서 당신이 결정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이슨이 초반에 조금 걱정을 하고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둘은 잭과 세라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함께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빠만 있는 것보다는 엄마도 같이 있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제이슨과 몰리는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결혼식 당일 당연히 제이슨의 누이 트레이시도 참석을 했겠죠. 근데 이 트레이시가 신부의 들러리 중에 한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쎄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대화였냐면 이 신부인 몰리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축사를 해주기로 했던 그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축사 순서가 되기 전에 트레이시하고 얘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정말 이 두 사람 러브스토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 않나요? 얼마나 대단하고 낭만적이에요. 몰리가 제이슨의 그 전 부인 매그스하고 소꿉친구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이들의 데모가 돼준 거라면서요. 트레이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몰리는 제이슨의 전 부인하고 알았었던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 데모였던 적도 당연히 없었어요.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지어냈을까? 트레이시는 이때 뭔가 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수사관은 몰리 주변 사람들, 가족부터 친구, 이웃들까지 해서 다 한번 만나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이웃 한 명이 말해주기를 북클럽 독서 모임에서 어느 날 어떤 회원 한 사람이 내가 방금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하고 막 들떴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다 그러냐고 하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거기에 몰리가 갑자기 쪼르르 와서는 나도 우리 딸 세라 낳을 때요 이랬었고요 저랬었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은 세라가 몰리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뻔뻔하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한 거예요. 굳이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대학 시절 몰리의 룸메 증언에 의하면 몰리는 자기한테 암으로 죽은 자매가 있었다라는 거짓말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있지도 않은 자매 얘기, 경험하지도 않은 출산 이야기 등등 그동안 몰리가 주변에 하고 다녔던 수많은 얘기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몰리가 사건 현장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2015년 8월 15일 제이슨 사망 13일 후 법원에서 양육권 분쟁이 시작됩니다. 몰리는 자기가 엄마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애들 병원 데려가고 식사도 챙겨주고 일상활동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이들 잭과 세라는 제이슨의 유언장 내용에 따라 고모인 트레이시 부부가 후견인으로서 맡아 기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엄마도 잃고 몰리와도 또 이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몰리하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이들이 막 엄청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트레이시 부부는 아이들을 자신들이 사는 아일랜드로 데려갔어요. 어느 날은 고모 트레이시가 조카 세라를 이렇게 안고 재우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어쩌다가 부모를 셋이나 잃었냐고. 그렇죠. 친엄마, 친아빠, 몰리까지. 처음에는 잭과 세라가 고모인 트레이시하고 고모부도 믿기 힘들어했대요. 이 사람들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한편 몰리는 헤어진 아이들과 어떻게든 연락을 해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트레이시 부부가 전화, 메시지 등등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자 몰리는 SNS에 아이들을 향한 포스팅을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떠나간 지 3주가 됐구나. 너희를 꼭 안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잭은 11살이 되는 날이네. 너와 대화하고 싶다. 아가들아,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난 기도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내 사랑이 너희들에게 닿기를. 집으로 전화해. 엄마가 사랑한다.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매 순간 보고 싶구나. 자, 이러는 와중에 제이슨의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몰리와 톰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제이슨은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했어요. 제정신이 아닐 만큼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였거든요. 즉 제이슨은 사망 당시에 막 그렇게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0.08%까지 운전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이슨은 0.02%였다는 거죠. 제이슨의 체내에서는 그 소량의 알코올과 함께 몰리가 평소에 수면제로 먹고 있었던 약물의 성분도 발견이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이슨이 필요해서 자의로 먹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 몰래 먹인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점에 대해서는 끝끝내 진실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또 한 가지 사실. 이야기 초반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과연 이 사건이 정당방위일까?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잖아요. 근데 장인 톰의 진술하고 이 사위 제이슨의 머리에 난 상처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톰은 제이슨과 마주보고 서서 대치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라고 했는데 제이슨의 상처 부위가 대부분 머리 뒤와 옆이었거든요. 이상하죠? 또 사건 현장에는 안방 말고도 복도, 화장실, 벽 등에 혈흔이 막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이 혈흔 분석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제이슨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맞았다고 할 수 있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바닥에서 머리 위치가 불과 한 몇 센티미터 위에 있었던 적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처음엔 정당방위였다 하더라도 제이슨이 쓰러지고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그만했어야 됐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 거라는 그런 결론인 거죠. 이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2급 살인죄 기소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단순히 무력 행사가 아니라 악의가 있는 살인이었다는 것. 몰리가 이전에 모델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직 모델이었던 여성이 FBI 요원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도배됩니다. 2016년 1월 9일 아일랜드로 옮겨온 지 꽤 됐지만 아직 잭은 이곳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새엄마 몰리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몰리한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저 잭이에요. 이 메시지는 절대 어디다 공개하면 안 돼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계속 열심히 싸워주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사랑해요. 전화 주세요. 제발요. 이걸 보낼 때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애잔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데 이 음성 메시지가 그대로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몰리가 공개한 거겠죠? 잭은 이때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 거기에 몰리하고 할아버지 톰이 어떤 짓을 한 건지 스스로 조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이슨 사망 9개월 후 잭은 검찰 측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진술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그 조사관 분들한테 거짓말하라고 몰리가 시켰었어요. 아빠 얘기를 거짓으로 지어냈어요. 우리한테는 아빠가 엄마를 엄청 때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고,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했었어요. 세라도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아빠가 몰리에게 손을 대는 모습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어릴 때라 좀 무서웠다고.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몰리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말한 것, 그럼으로써 아빠를 저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2017년 7월, 제이슨 사망 2년 후, 몰리와 톰 부녀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20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또 급변하기 시작해요. 몰리와 톰의 변호사가 새로운 쟁점과 증거들을 갖고 나왔거든요. 사건 발생 2주 전 제이슨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하소연하기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화가 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기도 했고 제이슨이 몰리를 엄청나게 억압했었다는 증언도 속속 전해집니다. 2019년 1월 31일 제이슨 사망 3년 후 노스캐롤라이나주 항소법원 항소심. 이번에는 몰리와 톰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날 밤 사건의 가해자는 제이슨이었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몰리와 그녀의 아버지 톰은 일단 석방이 됩니다. 이번엔 검찰에서 이 결정에 불복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사실 이제부터는 진짜 그냥 2판 4판이에요. 서로 막 있었던 일들을 다 까발리게 바쁩니다. 몰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이슨은 매일 거의 몰리를 막 취조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날 뭘 했고 누구랑 얘기를 했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참견을 했답니다. 몰리의 머리 모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제이슨은 머리 왜 그렇게 했어? 오늘 누구 만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대요. 몰리가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받아 집이나 차 등등에 작은 녹음기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했다 하는 증거와 제이슨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거를 다 기록해둘 작정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녹음기에는 제이슨과 몰리가 좀 투닥투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리는 가정폭력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를 해서 제이슨의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진술도 받아냈어요. 제이슨이 불같이 화를 내며 몰리를 협박하는 말을 직접 듣거나 혹은 몰리를 통제하려는 행동을 목격했다라는 증언도 몰리와 가까운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제이슨의 첫 번째 아내도 제이슨이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2023년 10월 23일 제이슨 사망 8년 후 몰리와 톰은 데이비드슨 카운티 법원에서 우발적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형량 거래라고 하죠.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 좀 감형을 해주는 거. 사실 몰리는 유죄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아빠인 톰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마 감옥에서 남은 생을 평생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FBI 요원으로 법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였던 점을 감안해 톰에게는 아마 비교적 좀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결국 몰리와 톰은 제이슨 살인죄로 다시 구속이 됩니다. 죄를 인정했으니까요. 51개월에서 74개월의 구속 수감 판결이 내려졌어요.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난 재판 이후에 이미 복역했던 기간, 그걸 고려했을 때 실제로 추가 수감될 기간은 7, 8개월 정도였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시면 잭이랑 세라, 트레이시 부부뿐만 아니고 형기를 마치고 나온 몰리와 톰도 출연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거기 출연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풀어놓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누가 더 잘못을 했다고 보시나요? 이미 법적으로는 판결이 끝난 문제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좀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복잡하고 길었던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건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끝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내지 고양이 보여주면서 옹룡룡 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댓글이 지난주에 달렸었는데
근데 사실 끝나고 나서 안 보실 분들은 사건 부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맨날 막 사람 죽는 얘기 막 피 낭자한 얘기만 하니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끝나고 이렇게 잠깐 1, 2분 정도씩만 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저희 집 고양이도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알아서 끊어서 커트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는 꼭 한번 라이브를 하겠다고 지난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었죠?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